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며느리로 살고 있네요. 저도 며느리가 되어보기 전에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단한 자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할 도리 하고 적당히 주고받으면 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본 시어머니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고부 갈등이 이혼 원인의 절반이라 그러더니 그 이유를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지 뭐예요. 저도 사연을 들어서 잘 알지만 세상엔 참 별의별 시어머니가 다 있잖아요. 다들 가지가지의 이유와 방법으로 미운 며느리들을 괴롭히시는 걸 보면 다들 다른 듯 비슷하다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은 흔하지 않다 싶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러 의미로 유별난 분이셨거든요. 그런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참 앞뒤가 다른 분이셨어요. 차라리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대놓고 싫다고 하시거나 앞에서 얘기를 하셨더라도 욕은 먹어도 마음은 편했을 텐데 앞에서는 그런 티를 절대 안 내셨거든요. 제일 처음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어머니는 저를 너무나 기뻐하며 반겨주셨어요. 마치 30여 년간 헤어졌던 딸을 다시 만난 것처럼 제가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버선발로 달려나오셔서는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결혼 전 첫 만남 자리라 유난히도 긴장이 많이 됐던 탓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히려나 걱정하던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제 사정이나 벌이나 다른 건 다 상관없이 그냥 제 존재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구나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를 좋아해 주셨던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제 칭찬뿐이셨어요. 아유, 저는 윤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나한테 딸이 있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더라고요. 아유, 어쩜 딸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이런 귀한 따님 데려가서 죄송스러울 따름이네요. 아닙니다. 모자란 자식 이쁘게 봐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열심히 키우려 노력하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결혼해서도 너른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며느리한테 욕심내고 그런 시엄마 아니에요. 며느리가 너무 예쁘다, 시집살이도 없을 거다 하며 칭찬만 늘어놓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희 엄마도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 것 같아서 한시름 걱정을 덜었다며 너무 좋아하셨죠. 저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들이 혼자 계셨는데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은 극악이라며 다들 걱정하던 것과 달리 저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상견례에서도 저희 결혼 문제에 걱정하시는 것 하나 없다고 결혼식장이나 예물 예단도 참견할 일 없으니 전부 저희들 알아서들 하라고 하셔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참 감사했었죠. 덕분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 큰 결정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여쭙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다 좋다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별 말씀 없으시니 저희 의견대로 결혼식장을 잡고 혼수도 친정엄마랑 고르러 다녔어요. 뭐 혼수야 어차피 저희가 쓸 물건이니 시어머니 의견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바쁜 남편 대신 저희 엄마가 저를 도와주러 따라다니셨을 뿐이었죠.
신혼집부터 결혼식의 혼수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해결하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섭섭하다는 투로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윤희야, 너 혼수 벌써 다 골랐다며? 우리 호섭이 말로는 냉장고며 세탁기며 벌써 계약까지 다 했다 그러던데. 진짜니? 예? 아, 네, 거의 다 계약했어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혼수를 골랐으면 마지막에 나한테 확인을 받았어야지. 그걸 네 맘대로 그렇게 다 하면 어떡하니? 네? 확인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어떤 거냐니? 네가 무슨 물건을 사는지 내가 알아야지. 저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요. 근데 싸게 잘 샀어요, 어머님.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살 땐 주변 사람들한테 좀 팔아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내가 아는 엄마가 가전제품 판다고 말하지 않았었니? 그래서 나는 네가 내 말 알아듣고 거기서 하자고 할 줄 알았어. 근데 한참 지나도록 말이 없길래 얘가 바빠서 혼수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글쎄 나 모르게 혼수를 다 고른 거야? 너 그러는 게 어딨니 정말? 그게 그 말씀인 줄 몰랐어요, 저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미리 여쭤봤을 텐데. 저는 그냥 대형마트에서 한 번에 하는 게 싸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가구며 가전이며 다 저 알아서 하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계약이 다 끝난 상황에 갑자기 저러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아시는 지인이 가전제품을 판다고 하긴 하셨었는데 지나가듯 말씀하시기에 그 얘기가 설마 거기서 하라는 말씀인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거기는 다단계 매장인 건지 중고 매장인 건지 대충 들어봐도 이상하기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어머니 속내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이 다 끝나서야 그 얘기를 꺼내시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벌써 계약금까지 다 치른 물건을 반품할 수도 없고 저는 괜히 죄인된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 얘기를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장 문제만 해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장은 양가 부모님들의 조율이 있어야 할 듯해서 저희가 대충 추린 곳들을 정리해 각자 어머니들께 허락을 구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친척들 오고 가기 편하실 위치면 다 괜찮다고 하셔서 별 문제가 없으셨고 시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올 사람도 별로 없다며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었어요. 남편 통해서 보여드린 예식장들도 다 좋다고 하셨다기에 저희가 고른 식장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계약 직전에 갑자기 또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셨어요. 너희 오늘 예식장 계약한다면서? 계약했니? 지금 하려고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님. 그래? 그럼 아직 계약 전이라는 거네?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식을 교회에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교회에서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 그건 나도 아는데 내 쪽에서도 양보가 쉽지 않아서 말이야. 내가 집사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자식을 밖에서 결혼시키는 게 참 입장이 좀 그렇지 않니?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윤희 네가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교회에서 식 올리자, 응? 시어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식을 올리면 어떻겠냐며 상견례 자리에서 한 차례 얘기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는 종교가 없는 무교였고 저희 엄마는 종교가 있으신 건 아니지만 가끔 힘들 때마다 절에 기도드리러 다니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교회에서 식을 올리는 건 곤란하겠다 싶었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이해하신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던 건지 결국 마지막이 돼서야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약이 코앞인데 또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건 시어머니가 정말로 교회에서 식을 올리기 바라시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의 교회에서 식을 올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불편하기만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바라시니 어떻게 또 거절을 하겠어요. 저희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그러라고 하시기에 결국 마지못해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교회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인들은 왜 뜬금없이 교회에서 식을 하냐며 의아해하고 오는 길도 복잡하고 주차도 힘들어 원성이 자자했지만 그나마 예식장 비용보다 싸게 해서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아야 했죠.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만 믿고 그런 줄만 알았다가 나중에서야 그렇게 하나둘씩 말을 바꾸시는 바람에 난감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실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왜 자꾸 나중에 말을 바꾸실까 답답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시어머니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 대놓고 말씀을 못해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라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고 순하고 좋은 분이라 얘기하곤 했었고요. 저도 정말 그런 줄만 알고 시집을 갔고 시어머니가 여리신 분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살면서 겪어보니 제 예상과 많이 다른 겁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불만 없다 그러시고 결혼 후에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바라는 거 없다 그러시더니 그게 아니셨는지 불만이 생길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제 흉을 보셨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내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 엄마가 한참 뒤에야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지 뭐예요. 딸 흉을 보는 사돈에게 화도 못 내고 그 꼬장을 듣고 계셨을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네요. 제가 과일을 성글게 깎았다며 엄마에게 전화해 가정교육 운운하고 제가 안부 전화 안 한다며 저희 엄마에게 전화하고 제가 교회를 안 따라온다고 섭섭하다 하시고 정말 별의별 이유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어쩐지 저희 엄마가 가끔씩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를 잘 챙겨봐 드려라 할 때마다 똑같이 혼자 사는 형편 걱정하시는구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런 이유에서였구나 생각하니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에게 못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니 친정엄마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도 소홀함 없이 잘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뭘 사드리려고 그래도 두 집에 하나씩 똑같이 사드리고 용돈을 한 번 드려도 액수 차이 나지 않게 챙겨드리려 했죠. 하물며 맞벌이 하느라 바쁜 와중에 안부 전화는 시댁에 더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끔 문자만 남겨드려도 바쁜데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라 좀 덜했어도 시어머니는 매번 뭐가 궁금하신 분이라 전화를 자주 드려야 했어요. 한 번 전화하면 1시간이 기본이라 전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뭐가 모자라셨는지 저희 엄마에게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안 한다, 심오라고 내외하나 보다 섭섭하다는 말씀을 잔뜩 하셨다죠. 차라리 저에게 그러시지 왜 뒤에서 저희 엄마한테 그러셨을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걸 또 그대로 전하면 딸 자식이 힘들까 싶어 혼자 삭히신 엄마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남편과 한바탕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없게 했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돈에게까지 며느리 뒷담을 하시는 분이 본인 친구들에게 제 욕을 안 했을 리 없었죠. 종종 남편 없이 저 혼자 시댁을 들를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주제가 다 제 욕이더라고요. 걔는 예뻐하려 그래도 예뻐할 구석이 없어. 생긴 거가 이쁘긴 뭐가 이뻐. 눈만 커서는 여시같이 생겨서 별로야. 사람이 고급스럽게 생겨야 예쁜 거지. 걔는 좀 천박하게 생긴 구석이 있지. 아유, 인물 가지고 며느리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 성엔 안 차. 인물로 따지면 우리 호섭이가 10배는 잘났지. 거기다 걔는 생긴 게 그래서 그런지 하는 짓도 영 별로야. 앞에서만 어머니 어쩌고 하면서 잘하는 척하지 뒤에선 얄짤없어. 어쩌다 안부 전화도 겨우 오면서 내가 오라고 해야 한 번 온다니까. 오늘 이따가 오겠다 그러는데 오는지 마는 건지 언제 올지 모르겠네. 친구분들에게 제 욕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신 건지 저 혼자 시댁을 갈 때마다 그런 통화를 듣곤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싫은 소리 안 하시던 분이 친구분들 앞에서는 저렇게 욕을 하신다니 처음엔 충격이 상당했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던 건지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몇 번 더 듣게 되니 어떻게 매번 며느리 흉을 보실까 싶어 화도 나고 속이 상했지만 그 일로 시어머니께 따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른이 통화하는 걸 엿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셨던 건가 싶네요.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시어머니인 것처럼 구셨는데 앞에서 대놓고 타박을 못하시니 저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덕분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는 줄만 알고 좋은 시어머니인 줄만 알더라고요. 가끔 제가 시어머니가 내 흉을 보시더라, 어머니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 말을 전해도 그건 제가 오해하는 걸 거라며 본심은 그게 아니시다라며 시어머니를 감싸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점점 이중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알아가게 됐고 알면 알수록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싫으신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고치려고 하고 어머님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할 수 있을 텐데 뭐가 싫은지 말씀도 안 하시면서 뒤에서 욕만 하시고 유치한 방식으로 싫은 티를 내시니 저도 거기 장단을 맞춰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른이 돼서 어쩜 저럴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나마 대놓고 욕하는 시어머니보다 낫지 않나 생각하며 홀 시어머니 어쩌겠냐 이해해 보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는 거의 보살이었다 싶네요. 하지만 그렇게 참고 참기만 하던 저도 기어이 터지고 말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저희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죠. 저희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 아니다 보니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신혼 때 제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만큼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그 사이 유산도 몇 번 했었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던 어느 날 저희 딸이 기적처럼 찾아와 줬습니다. 저희는 아이 성별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아이 성별만 캐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임신 초기라 성별을 알 수 없다는데도 매일같이 전화해서는 아들인 것 같다느니 아들 태몽을 꿨다느니 하면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전까지 아들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서 저는 어머니가 아들 욕심이 있으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들 얘기만 줄창 하시니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어머님 행동을 보니
이러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려고 저러시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저희야 아이가 찾아와 주기만 하면 고마웠으니 성별 가릴 처지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 성별 확인하기 전부터 아들 타령을 하시는데 기대처럼 아들이 아니면 뒷말하시는 분이 이번엔 또 무슨 소리를 하실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몇 주가 지나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니 실망이 크신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남편이 따로 전했는데 오죽 실망감이 크셨는지 아들 앞에서도 아쉬운 내색을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차마 속말을 못하시겠는지 남편 앞에서는 둘째는 아들이면 좋겠다 정도로 말하고 마셨는데 저한테는 속말을 하셔야겠던지 나중에 기어이 제 앞에서 망언을 하셨습니다. 첫애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딸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니들 이번엔 포기하고 애를 다시 가지면 안 되겠니? 아이 정딸이 갖고 싶으면 딸은 나중에 가져도 되잖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설마 임산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애를 포기하라뇨? 아이 다 들어놓고 뭘 또 물어? 첫애는 아들이어야 좋다니까. 아이 딸을 포기하라고. 그래서 애를 지우라고요? 어머님 하신 말씀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 맞나요? 아 요즘 세상에 하나 낳아 기르기도 힘들다는데 니들이 개 낳고 또 애를 가질 생각을 하겠니? 그럴 여력도 안 되고 말이야. 어차피 하나 낳을 거면 이왕이면 아들이 낫지. 너도 나중에 다 아들 덕 보고 살 텐데 안 그러냐? 어렵게 임신한 저더러 시어머니가 딸이니 포기를 하고 아들을 가지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아이의 할머니가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순간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어머님이 뭔데 제 자식을 어쩌라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은 할머니 자격이 없네요. 어떻게 귀중한 생명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손녀가 그렇게 싫으시면 평생 볼 일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순간이 많았는데도 늘 잘 참았던 저였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악담을 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말자며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시는 시모를 보지 않을 생각이었죠.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고 남편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따지러 갔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남편만 내 편이면 시어머니도 무섭지 않았죠. 근데 그랬던 남편이 시댁에 갔다 돌아와서는 갑자기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당신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 엄마가 말실수하신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 아니었더라고. 엄마는 우리가 하나만 낳고 안 낳는다고 할까봐 둘째도 낳는 게 어떻겠냐 말을 하신 거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분명히 이번 애는 포기하고 아들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어떻게 그 말이야? 그게 말이 돼? 그러게 어머니가 애둘러 말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모양이야. 그렇다고 설마 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하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주인데 그럴 리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오해 풀고 한 번만 이해해줘. 어머니가 미안하신지 계속 울기만 하시더라. 제 앞에서는 표정 한번 바꾸지 않고 끔찍한 소리를 잘만 하시더니 아들 앞에서는 또 말을 바꾸셨던 겁니다.
자기 엄마가 순진한 줄만 아는 남편은 설마 자기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다며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고, 저는 혼자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죄한다며 집까지 찾아와 대역죄인 마냥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며 사과를 하시는데,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만 나쁜 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없던 일 셈치겠다며 넘어가게 됐고, 그 후로 출산도 무사히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처가 앙금이 됐는지 저는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잘 지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막장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져 갔고 마음에 담을 쌓아갔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설마 그럴 리 없다며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저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더 기대하는 바가 없어졌어요. 그냥 서로 할 도리만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생각했죠. 다행히도 딸이 태어난 뒤로는 손녀를 예뻐하시는 좋은 할머니의 모습만 보여주셔서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적당히 잘 지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보고 싶다고 시댁 오라고 하면 어떻게든 갔을 텐데, 그 후로는 오라고 한다고 매번 가지 않고 바쁘다고 하거나 아이 핑계 대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런 대로 요령 피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는 그것 가지고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테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아이 돌봐야 한다고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정작 만나서는 옆에 있는 남편 때문인지 별말 못하셨으니까요. 가끔 남편 통해서 섭섭한 티를 내시는 듯 했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으니 무시하면 그만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한 듯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이 언젠가부터 부쩍 피곤해하고 코피를 자주 흘리기에 몸이 약해졌나 싶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야 하루하루 상태가 다르고 워낙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 그냥 몸이 허약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러다 언젠가부터 다치지도 않는데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회사에 월차를 쓰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냥 별일 아닐 거라는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니 갖은 검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불안감이 온몸을 감싸더니 결국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멍드는 이유가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도 설마 하며 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네요. 내 아이는 아닐 거라 생각하며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받아들여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제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 역시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같이 대학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고서야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이 드리웠습니다. 양가 어머니들도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 했죠. 친정엄마는 당연하시고 별 걱정 안 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도 눈물까지 보이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은지가 아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 작은 게 그 속에 앓을 데가 어디 있다고? 아유 불쌍한 것. 이 작은 것이 병치레 하는 꼴을 어떻게 보라는 거니? 한창 자랄 애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늙은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 아이고 윤희야 어떻게 하면 좋니?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은지 어떡해요? 하도 서럽게 울면서 저희 딸을 걱정하시는 모습에 설마 그게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 당시엔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병을 알게 되고 저는 바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알아보고 다니고 보험 문제며 입원 절차며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챙기기로 했지만 아픈 아이를 매번 끌고 다닐 수 없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나마 친정엄마가 제가 바쁠 때 아이를 봐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지만 저희 엄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매번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고 이래저래 아쉬운 상황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시어머니에게는 선뜻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그 상처 때문이었겠죠. 이미 수년이나 지났으니 시어머니도 그때 일은 잊으셨을 거고 그 사이 별일 없이 잘 지내셨으니 저도 털어버릴 법했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일 한 번으로 제게 어머니는 손녀에게 무정한 시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시어머니에게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시어머니에게 사정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아픈 아이를 챙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몇 번씩 아이를 부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하루 종일 맡기는 건 불안해서 길게는 2~3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에게 신세를 지게 됐네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픈 손녀 위해서 뭐든 하시겠다며 흔쾌히 달려와 주셨고 그 모습에 저도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없는 동안 손녀를 잘 돌봐주시며 아픈 아이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듯한 어머님의 모습에 그동안 내가 너무 편견에 갇혀 시어머니를 멀리했던 건가 후회가 들 정도였죠. 제가 다시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듯한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아픈 아이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라 그런지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온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이의 치료를 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딸아이가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날 저는 잠든 아이를 두고 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와달라 부탁을 드렸고 시간이 없던 저는 시어머니가 곧 도착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는 은지가 집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윤희야, 너 은지 데리고 갔니? 예? 아니에요. 저 혼자 왔어요, 어머님. 근데 왜 애가 집에 없어? 애가 자고 있다 그러더니 안방에도 애 방에도 은지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집에 없다뇨? 아니 나도 너무 놀라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 내가 좀 전에 도착했는데 애가 집에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애를 데려갔나 싶었더니 그럼 애가 대체 어딜 간 거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저는 이성을 겨우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어야 할 아이가 혼자 어딜 갔다는 건지 저는 정신없이 아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아이를 찾겠다며 나가서 소식이 없으셨고 회사에 있던 남편도 저와 같이 아이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어딜 둘러봐도 저희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자주 가던 집 앞 놀이터부터 슈퍼, 문방구, 아이가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봤지만 아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집 근처 CCTV 전부를 뒤져도 흔적이 없더라고요. 애가 집을 나갔으면 어딘가에라도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마치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걸 보니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누가 작정을 하고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누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자고 있던 아이를 납치했을 리도 없고 식구들이 아이를 데려갔을 리도 없으니 저희는 아이가 잠에서 깼다가 엄마를 찾으러 집 밖을 나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아이를 잠깐이라도 혼자 두고 나간 게 잘못이라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돼서 어쩌자고 새끼를 잃어버렸어? 그것도 아픈 애를 말이야.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를 두고 어딜 다닌다고? 내가 파주러 간다 했는데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애를 그냥 두고 나갔어?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신경을 더 썼어야 하는데. 그래, 다 네 탓이지. 엄마가 애를 잃어버리는 게 말이나 되니? 그것도 집에서. 결국 이렇게 될 걸 뭐하러 그 고집을 부렸나 몰라? 낳지 마라 해도 결국 지 손으로 잃어버릴걸. 시어머니가 저를 원망하며 막말을 쏟아내셨지만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이라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친정엄마는 제 탓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돼서 어쩌자고 애를 잃어버린 건지, 약 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랬을까? 시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걸 왜 안일하게 생각하고 애를 혼자 두고 나갔을까? 그냥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책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벌인 일을 수습하겠다며 어떻게든 제 손으로 아이를 찾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은지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다시는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매일매일이 위기인 아이가 길에서 어쩌고 있을지 생각을 하면 도저히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고 어떻게든 아이의 흔적을 찾으려 버둥대던 어느 날, 일주일 만에 경찰서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게도 저희 딸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놀랄 새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간 저는 일주일 만에야 딸과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일주일 만에 찾았다며 다행이라 했지만 제게는 그 일주일이 천년 같은 시간이었네요. 여기서 차로 3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납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애가 그 근처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엔 동네에서 잃어버린 아이인 줄 알고 보호만 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거기가 시골이라 근처에 경찰서도 없어서요. 근데 몇 날 며칠 지나도 애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뭐 애를 안다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가셨는데 실종 아동인 걸 확인하고 저희가 인계받았습니다. 근데 애가 대체 어떻게 그 멀리까지 혼자 간 건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찾았다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동네 슈퍼도 헤매는 7살짜리가 어떻게 혼자 그 먼 곳까지 갔나 싶더라고요. 은지야, 대체 어디 있었어? 우리 은지, 그동안 무섭지 않았어? 어쩌다가 그 멀리까지 갔었어? 엄마 없어서 엄마 찾으러 간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경악할 진실을 하나둘 폭로하기 시작했죠. 나 혼자 간 거 아니야, 엄마. 난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 할머니가 왔어. 아빠 할머니가 와서 갑자기 나 데리고 갔어. 그래서 아빠 할머니랑 버스 타고 한참 갔는데 할머니가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 왔어.
정신없이 쏟아내는 아이의 말에 저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아빠 할머니는 아이의 친할머니였거든요. 친가 외가를 아빠 엄마라 말해서 평소 할머니들도 아빠 할머니, 엄마 할머니 부르곤 했는데 아빠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명 저한테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없었다고 하셨었는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은지야? 아빠 할머니가 집에 와서 은지를 데리고 갔다고? 그리고 아빠 할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고 멀리 갔다는 거야? 응. 한참 갔는데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없어서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거기 은지 혼자 있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할머니가 안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은지? 깜깜해질 때까지 할머니가 안 와서 무서웠어. 배도 고프고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할머니 찾으러 다니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 만났어.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서 따라가서 밥을 먹었어. 좋은 아줌마였어. 그럼 그때 그 아주머니한테 엄마 아빠 찾아달라고 하지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빠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할머니가 다시 찾으러 올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엄마 아빠 얘기하면 엄마랑 아빠가 큰일 난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아빠 할머니가 정말로 은지한테 그런 말 했어? 은지가 아파서 엄마 아빠가 힘들다 그랬어. 원래 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고집 부려서 낳은 거라고. 근데 아파서 글렀다고 그랬어. 그래서 은지가 없어야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고. 아빠 할머니가 은지 혼자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은지는 은지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든 거 싫어서 아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딸의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전부 시모의 짓이었습니다.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없어졌다며 난리를 피웠을 때 시모는 직접 제 딸을 데리고 제 딸을 버리러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놓고 저한텐 아이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닌다며 그 사이 제 딸을 인적도 드문 시골길에 버려두고 돌아왔던 거죠. 혹시나 딸아이가 집을 다시 찾아올까 싶어 아이에게 그런 몹쓸 말들로 협박을 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에요. 남편도 차마 딸의 얘기가 가짜라고 할 순 없는지 자기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당신 엄마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픈 애를 내다 버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구구절절 눈물이며 사과며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 엄마는 결백하다는 당신 말 믿고 당신 엄마 용서한 대가가 결국 이거야? 우리 은지 끝내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어! 설마... 대체 왜? 우리 은지를 왜? 그건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직접 가서 물어. 나 이젠 당신도 꼴 보기 싫어. 당신 엄마가 앞으로 우리 은지한테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나 은지 생각해서라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신도 우리 은지인지 당신 엄마인지 결정해야 할 거야. 다행히 아이는 일주일간 교회에서 보살핌을 잘 받아 건강하고 무탈했지만 혹시라도 아이를 영영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공포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한 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까지 꺼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용서를 바란다면
저는 남편마저도 끊어내고 제 딸만 생각할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는지 이번엔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를 찾아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은지 버렸어요? 우리 딸 데려간 게 엄마였냐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은지를 뭘 어째? 세상에. 아니 나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우리 손녀를 뭘 어쨌다는 거니? 너 또 설마 네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엄마는 억울하다. 어떻게 틈만 나면 나를 의심하고 그러니? 내가 이러려고 너를 그렇게 키웠나 후회가 든다. 니들이 애 잃어버리고 정신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의심할 사람을 의심해야지. 어떻게 애 할머니인 내가 손녀를 어쨌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소리 했는지 은지가 다 기억하는데 끝까지 잡아댈 거예요? 엄마 억울한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왜 그랬나 이유나 말해요. 예상대로 시몬은 처음엔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회피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들 앞에서 눈물바람하고 억울하다, 오해다, 거짓말만 늘어놓더라고요. 평소였으면 홀어머니에게 마음 약한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 말을 들어줬겠죠.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고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생각했는지 한동안 말없이 저희만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시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변명이라도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뻔뻔하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다. 은지, 내가 떼어놓고 왔어. 왜 그랬냐고? 이유를 몰라서 물어? 어차피 뒤질 거 병원비 아까워서 버렸다. 그럼 쓸모도 없는 손녀딸 살리자고 우리 아들 혼자 허리 휘는 꼴을 내가 어찌 보냐? 그러길래 딸 포기하고 아들이나 낳으라 그랬더니 기어이 지 고집 부려서 딸년 낳아놓곤 어디 모자란 걸 낳아서 또 내 자식을 고생시키게? 그래서 니들 고생할 거 생각해서 내가 결단 내려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또 죄인 취급해? 니년이 매번 날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다 참아줬더니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말이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엄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내 딸을 유괴해서 유기했다고! 그것도 백혈병으로 아픈 애를 데려가서 죽을 뻔하게 만들어 놓고! 하마터면 내 딸 다시 못 볼 뻔했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해? 차라리 죽었으면 다행이지. 걔 죽으면 둘째 낳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어쩌자고 걔가 살아 돌아왔어? 약 없으면 못 산다 그러더니 일주일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네. 걔 아프긴 한 거 맞니? 무슨 기집애 명줄이 그렇게 긴지. 그러게 이참에 그냥 잃어버린 애 있고 니들끼리 새 출발이나 하지 그랬어. 시몬은 저희가 은지를 잃어버리고 나면 쉽게 포기를 할 줄 알았나 봅니다. 몸도 성치 않은 데다가 혼자 집까지 찾아오기 어린 나이이니 잃어버리면 영영 못 찾는다 생각하고 둘째를 가질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자기도 자식 낳아본 어미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의 집착은 너무 무서운 것이었네요. 그런 시모를 보고 저와 남편이 치가 떨려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시모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힘들게 사는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가 작은 희생을 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입 덜겠다고 새끼들 낳자마자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 다들 그러고도 잘만 살았다.
자식이야 남는 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대이을 아들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딸년에다가 병까지 걸린 애를 계속 키워봐야 뭐하냐? 니들도 지금 잠깐 키운 정 때문에 이러는 거지? 잃어버리고 계속 있었으면 그냥 잊혀졌을 애야. 앞으로의 70년을 생각해야지. 겨우 7년 전 가지고 뭐 그렇게 유난이니? 그 입 안 다물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가족, 내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내 딸 건드린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시모의 막말을 계속 들어줄 수 없었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상모를 돌리며 손 닿는 대로 시모를 펑펑 때려줬어요. 원래는 개미 한 마리 못 밟는 제가 말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말렸을 남편도 그런 저를 말리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맘 같아서는 자기도 자기 엄마를 가만두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부모를 때린다는 건 천인공노할 일이니 마지막 이성이 붙들어주고 있었나 보네요. 그런 걸 생각하면 자기 손녀를 내다버린 할머니는 무슨 죗값을 치러야 하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저희는 그날 후로 시모와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딸을 해코지하려는 시모와 절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시모에게 복수할 길이 없더라고요.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에게 아들과 안 보고 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저야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였으니 제가 안 보고 살겠다는 건 씨알도 안 먹혔을 거고 아픈 손녀야 어찌 되던 말던 관심도 없겠죠. 하지만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시모에게 아들이 없어진다는 건 시모의 인생이 끝장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 끊자는 남편의 말에 시모가 그제서야 억지 사과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다신 보고 살지 맙시다. 내가 은지 키우면서 엄마를 다시 볼 자신이 없네요. 그렇다고 내 처자식 버릴 순 없고 이젠 엄마를 버리렵니다. 이런 내가 배은망덕한 폐륜하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당신이 한 짓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호서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가 실수 좀 했기로써니 연을 끊자고? 너 그런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실수? 이 일을 실수라고 하는 당신이랑은 더 할 말도 없네요. 그러게 당신이 바라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손녀 미워서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들 안 보고 사는 건 무서운가요?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한 달이 건너 천리라고. 내가 호섭이 너보다 은지개가 귀하겠니? 나는 아픈 애 때문에 너 혼자 힘든 게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자식 생각하는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면 어떡하니? 그런 게 모성이라고 하지 마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는 게 모성이고 인지상정이지! 심지어 은지는 당신 손녀잖아요. 은지가 남의 새끼보다 못해요? 됐고, 그렇게 보기 싫은 손녀 앞으로 안 보고 사셔도 되니까 우리도 보지 말고 살자고요. 그래도 떠나실 때 장례식은 치러 드릴 테니까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혼자 알아서 사세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와 연을 끊었고 그 일은 결국 제일 큰 복수가 됐습니다. 아들 걱정만 그리하던 사람이 아들을 못 보고 사니 애간장이 끓는지 몇 년 뒤에 결국 병을 얻었더라고요. 우리 딸 백혈병 걸렸을 때는 자식 고생할 거라고 내버린 사람이 자기 아프다고 아들에게 병원비 내어달라 연락을 해왔거든요. 물론 남편은 남남인 사이에 무슨 병원비냐며 답장도 해주지 않았고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끝내 무시했습니다.
아픈 꼴이라도 보이면 아들 마음이 돌아설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바라던 대로 되진 않았네요. 그 후 시모가 살던 집을 팔고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도 측은지심이 들지 않으면 제가 무정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시모를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릅니다. 저희 딸에게, 저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저희 딸의 병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혈병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예쁜 머리도 다시 기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완치 판정을 기다릴 정도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건강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과거를 잊고 앞으로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새 식구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